LA에 위치한 어느 사진 스튜디오. 제시가 분장을 한 채 소파에 누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진가 딘에게 모든 걸 맡긴 채 모델 에이전시 사무실에 제출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사진을 촬영하는 제시. 하지만 단 한순간을 위해서 온몸에 가짜피를 칠하는 건 여러모로 뒤처리가 참 골치 아픈 일이죠. 분장실에서 제시를 쳐다보던 여자 루비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한눈에 제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모델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쌓은 경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부모님의 사망 이후 혼자 모텔에서 지내는 제시를 위해 루비는 그녀에게 파티 초대를 제의합니다. 어두운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지배하는 클럽. 그곳에서 제시는 루비의 친구 사라와 지지를 만나게 됩니다. 루비는 처음 만난 제시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사라와 지지에겐 제시는 그저 경계의 대상일 뿐이죠. 지지는 사라를 칭찬하면서도 성형수술을 한 자신에 대해 그저 일종의 옷 단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합리화를 하죠. 사라의 경우 그녀가 어떤 남자들과 하룻밤을 보내는지 집요하게 캐묻기도 합니다. 마치 흠집을 잡아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시에게는 그들의 방식이 낯설고 버거울 뿐이죠. 다음날 제시는 모델 에이전시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첫 만남부터 제시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걸 보면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유명한 사진 작가와의 촬영부터 전속 계약까지 이렇게 시작이 좋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드물겠죠. 제시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준 딘과 함께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게 됩니다. 어릴 적 자신에게 별다른 재능이 없다고 느꼈다고 고백하는 제시. 하지만 이미 딘에게 그녀는 그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같이 보낸 후 이후의 만남을 약속하는 둘. 소년과 소녀의 수줍고도 풋풋한 첫사랑을 엿보는 기분이네요. 이후 제시는 잭 메가더라는 유명 사진가와 촬영을 하게 됩니다. 메이크업을 끝낸 그녀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잭.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 같네요. 루비는 이후 사라와 지지를 만나서 촬영 이야기를 합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잭이 첫 만남에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에 분명 제시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죠. 하지만 그럴수록 사라와 지지는 제시를 향한 위험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점점 주목할수록 제시가 여러모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위험하고 또 강렬하게 말이죠. 영화 네온 데몬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영상으로 만든 모델 화보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네요. 애초에 패션 호러라는 장르를 표방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사실상 말 다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움이라는 욕망에 대한 모델들의 질투 그리고 탐욕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욕망의 대상은 당연히 바로 제시입니다. 영화의 첫 시작 부분은 이 영화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만히 정지된 피사체, 하지만 서서히 줌아웃되는 화면. 이는 딘이 들고 있는 카메라의 시점을 의미하며 동시에 제시라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정확히는 그 욕망을 담아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클럽 화장실 안에서의 대화는 이 욕망의 연장선을 보여줍니다. 화장품은 단점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아름다움을 위한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모델들의 탐미적 욕망에 대해 은근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제시에게 어울리는 립스틱의 이름으로 디저트가 어울릴 것이라는 대사는 아직 신출내기인 그녀를 얕잡아보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그녀가 유명해진 뒤에 이런 대화를 했다면 그땐 식사의 마무리가 아니라 메인 디쉬로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려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시를 향한 루비와 사라, 지지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사라의 경우 제시가 유리조각으로 손을 다치자 충동적으로 그 피를 핥아버립니다. 지지는 분장실에서 대놓고 제시가 유명 디자이너 사르노와 잤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죠. 물론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끌어내리지 않고서야 견딜 수 없는 지지의 열등감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들 중에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루비입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며 또 성적으로 제시를 욕망하고 있죠. 먼저 제시에게 접근한 만큼 또 가장 집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대놓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서는 결과적으로 제시를 파괴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모델들의 극단적이고 위험한 욕망과 본능이 정점을 찍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상과 음악의 조화는 아름답다는 말이 어울리지만 사실 각본에 있어서는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공감과 설득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며 재미있다 라고 느끼는 지점은 주인공이 처한 현실에 몰입이 가능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네온데모는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 그저 멀리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는 모델계의 이야기를 그 어떤 설명 혹은 설득도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수학자들의 토론에 끼인 철학자가 된 기분이에요.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에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저 비주얼로만 승부를 보려 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주연인 엘르 패닝을 포함해서 영화 속 배역들의 연기가 딱히 심도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엘르 패닝 또한 그저 예쁜 역할의 연기만 진행하고 있으며 이 영화의 얼굴 마담으로만 소비됐을 뿐이죠. 그리고 영화 속 제시를 질투하는 다른 배우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마치 모차르트를 대하는 살리에르 같은 느낌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저 질투하고 또 질투하는 평면적인 캐릭터는 지금 와서 보기엔 너무 구시대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영화에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키아누 리브스예요. 제시가 숙박하는 모텔의 주인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비중이 워낙 적어서 왜 이런 유명 배우가 이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예요. 게다가 딘이라는 캐릭터의 비중도 뒤로 갈수록 존재감이 너무 허무하게 희미해집니다. 순수함 때문에 좋아했던 사람이 그저 변했다는 이유로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돌아서는 딘의 행동은 초반의 비중에 비하면 개연성이 부족해 보여요. 덕분에 영상 연출 쪽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일반 관객들에게 좋은 영화라고 소개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